저는 올해 63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은 벌써 2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 하나와 손녀 하나. 그렇게 셋이 전부입니다. 요즘 딸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하고 전화도 짧아졌고. 뭐 다들 바쁘니까요. 대신 이렇게 반찬이라도 해다 주면 엄마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반찬을 두어 가지 챙깁니다. 두부조림, 오이무침, 손녀가 좋아하는 소세지 볶음까지. 반찬통 뚜껑을 닫고 정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 얼굴 너무 못 봤네. 오늘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정말 그러지 말 걸 그랬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선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 회사야. 이 서방도 아직 회사라고 했고. 그냥 들어가서 반찬만 두고 가. 그 말에 저는 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며 그래, 반찬만 두고 조용히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삐삐삐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의 말과는 다르게 아무도 없다는 집 안에서는 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들려서는 안 되는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숨이 섞인 낮은 목소리, 남자의 숨소리, 여자의 신음. 분명 누군가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도시락통을 꾹 쥔 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맨발로 걸어 들어가는 복도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작은 숨소리들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사위 그리고 손녀. 그 사진을 스치듯 바라보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한 겁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숨소리. 멈칫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수백 번도 넘게 고민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고 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딸을 위해서 그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방 안의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은 아주 조용히 마치 제 맥박 소리에 반응하듯 느리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 딸의 침대 위에 사위가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낯선 여자가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사위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얼굴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숨을 삼키는 듯한 희미한 신음, 웃음 같은 속삭임. 둘은 저의 존재는 전혀 모른 채 내 딸의 방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익숙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그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도시락통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에 방 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의 얼굴은 마치 도둑질을 들킨 아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췄고 기대에 앉아 있던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그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잘 아는 얼굴. 매년 명절마다 마주하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하던 사위의 여동생.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아이는 그 아이는 네 여동생이잖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휘몰아쳤습니다. 저 애는 네 여동생이잖아. 가족이잖아. 그런데 지금 너희는 내 딸의 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침대 위에 앉아있던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그의 목소리는 마치 현장에서 잡힌 범죄자의 변명처럼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딸의 집에서 딸이 출근한 사이에 딸의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과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입이 어머니하고 다시 움직이려는 순간 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입 열지 마.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널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 사위는 움찔했고 여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속이 뒤집혀 토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을 나오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딸, 사위 그리고 손녀. 저는 그 사진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저는 딸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벗지 못한 채 그대로 멍하니 몇 분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숨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팔꿈치를 무릎에 얹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앞에 남은 장면들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침대, 사위의 위에 앉아있던 여동생, 사위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그 손, 그리고 웃는 얼굴들.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딸에게 전화해서 전부 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딸은 무너질 거야. 손녀는 어떻게 해? 그 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내 딸의 삶에, 내 가족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말할까? 말지 말까? 저는 그렇게 소파에 웅크린 채 온몸이 굳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두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딸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지금 숨기면 딸을 두 번 죽이는 거야. 이건 그냥 흔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집에서, 딸의 침대에서 딸이 출근한 사이에 딸의 남편이 자기 여동생과 그런 짓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면은 제 눈앞에서 또렷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치끼리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끔찍했고 너무 더러웠고 너무 분노스러웠습니다. 말해야 해. 이건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바람이 아니야. 이건 사람으로서 해선 안 되는 짓이야. 내 딸은 그런 지옥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저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딸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도 못할 만큼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분노했고 동시에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저기 너 잠깐 시간 좀 돼? 딸의 목소리는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응, 왜? 저는 한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까 너네 집에 갔었는데 이 서방이 어떤 여자랑.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그 얘기 직접 가서 할게.
내가 엄마 집으로 갈게, 지금 당장.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이지? 왜 당황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오히려 담담해? 뭔가, 정말로 뭔가 저는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진실이 있을 수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화가 나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니?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그 여자. 내 남편이랑 여동생. 둘이 그렇게 지낸 지 꽤 됐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왜 참았어?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내가? 딸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둘이.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나 봐. 그 말에 저는 마른 입술이 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친동생 아니야. 입양된 딸이야. 시아버지가 어릴 때 데려온 친구의 아이라더라. 친남매가 아니야. 남이야.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저릿했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산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봐 자기를 속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엄마가 몰랐으면 그냥 계속 숨길 생각이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얼굴엔 눈물도 분노도 없이 오직 지쳐버린 사람의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고백이 끝나고 방 안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조용히 천천히 서로를 찌르듯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 네가 그렇게 바보처럼 참고 있으면 걔넨 평생 변하지 않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게 남이든 아니든 가족이든 아니든 도덕이 있고 인간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엄마는 나를 다 키웠으니까 나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보다 더 깊게 느껴진 건 포기한 사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모르는 척하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저는 무릎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나가긴 뭘 지나가. 네가 참고 넘기면 네 딸은 뭘 보고 자라겠니? 이게 사랑이야. 이게 가정이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에 반박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딸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얹고 말했습니다. 너 내 딸이야.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엄만 그거 못 본다.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습니다. 너도 네 딸 생각해서 참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난 내 딸 생각해서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 이건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네가 참고 견딘다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야.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참는 게 강한 게 아닐 때도 있어. 말해야 할 땐 말해야 해. 그래야 네가 너답게 살 수 있어.
그래야 네 딸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랑을 알고 자랄 수 있어. 그 말에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아니야. 근데 이상한 느낌이 자꾸 쌓이더라.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 있지? 처음은 이서방 핸드폰 때문이었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물 마시러 나왔는데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거든. 채팅창 맨 위에 여동생 이름이 있었어. 새벽 1시 그 시간에 뭐가 그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 그땐 그냥 좀 이상하다 싶었지. 그 다음엔 명절에 설거지 하다가 봤어. 남편이랑 여동생이 부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손끝이 닿았거든. 내가 봤다는 걸 모르고 둘 다 그대로였어. 마치 손이 닿는 게 익숙한 사람들처럼. 그걸 본 내가 더 이상한가 싶었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일부러 얘기해봤어. 너희 둘이 진짜 친하다? 그랬더니 이 서방이 너무 빨리 웃더라. 어색하게. 여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고 결정적으로 몇 달 전에 내가 일찍 퇴근했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현관문 열었는데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 거실에 불 꺼진 채로 둘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영화 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 내가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내 집인데 내 거실인데 내가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고민하게 되더라고.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확신했어. 아무 증거도 없었지만 그냥 알겠더라. 이건 남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리감이란 걸. 딸은 울음을 멈춘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끝내야겠어. 저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딸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어. 근데 이제는 그 아이가 이걸 보고 자랄까봐. 그게 더 무서워.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 아이는 너처럼 참는 걸 배우면 안 돼. 참는 게 사랑인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두면 또 다른 너가 생길 거야.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시부모님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모를 수는 있어도 부모님은 아셨을 거 아니야. 둘 사이가 이상하다는 것도 눈치 못 챘을까? 딸은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 끝엔 그동안 눌러온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만 바보처럼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다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끝까지 가보자. 네가 혼자 마주할 일 아니야. 이번엔 엄마가 너 편이 될게. 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서방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어요.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은 반쯤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방 안쪽에서 잠든 손녀 옆에 누워 있었기에 이 상황을 모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위가 하는 말을 전부 듣고 있다는 것도, 그 아이가 지금 벽 너머에서 손녀를 안고 떨리는 숨을 삼키고 있다는 것도 엄마인 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엄마의 몫이니까요. 사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 애가 옆에 있다 보니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절대 진심 아니었어요. 바람 피울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이 얼핏 보면 참 후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의 눈물을 한 방울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더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알았다.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실수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사위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내리며 말했죠. 오늘은 그냥 돌아가. 애도 자고 있고. 내 딸도 이젠 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의 무릎이 차가운 복도에 오래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떤 연민도 품지 않았습니다. 방 안쪽에 딸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손끝이 손녀의 등을 꼭 잡고 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할게. 딸아이는 조용히 손녀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 딸의 깊은 한숨,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방 안에서 저는 오래도록 깨어 있었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심을 끌어올리기도 하죠. 저는 거실로 나와 아주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번호가 같으려나.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예요, 김 여사.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란 듯 반가웠습니다.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 하나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딸은 몰라요. 하지만 전 확신이 생겼거든요.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해서 초안 보내드릴게요. 증거 자료도 가능하면 챙겨두세요. 저는 끊자마자 이번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남편 사업할 때 도와주던 사람, 지금은 흥신소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서방, 그러니까 우리 사위 말인데 최근 몇 달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싹 다 조사해줘요. 회사 계좌, 사람 만나는 거, 부동산 알아본 건 없는지도. 그 친구는 묻지도 않고 알았어 한마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은 지금 그 사람이 울며 사과한 걸 마음에 담고 있었겠지요.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흔들림이 결국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엄마는요, 때로는 딸이 감추고 싶은 진실도 끝까지 파내야 할 때가 있어요. 상처를 꿰매는 게 꼭 치료는 아니니까요. 저는 그 밤 엄마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 안은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손녀는 분홍색 가방을 메고 장난감 인형 하나를 꼭 안은 채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작은 도시락통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현관문 앞에서 아이는 저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공주님. 오늘도 행복하게 놀아. 딸은 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돌아와 조용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딸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부터 출근할게요. 마침 밀린 보고서가 있어서. 그냥 평소처럼 움직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와야 하니까. 딸은 가방을 메고 나섰고 저는 베란다 쪽 창문을 열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출근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걷는 딸의 어깨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저 아이의 평온이 너무 오래 깨지지 않기를. 하지만 저는 다음날 오후 봉투를 받고 말았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 앞에 누군가 놓고 간 갈색 봉투 하나.
흥신소 쪽에서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이걸 열면 이제 되돌릴 수 없겠구나.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고 봉투의 가장자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그 바스락 소리가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안에는 인쇄물이 서너 장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엔 부동산 매물 정보 페이지. 제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사위가 그걸 몰래 감정받고 거래 가능한 시세를 알아본 정황. 두 번째 장엔 표준 이혼 서류 양식. 이름은 아직 공란이었지만 주소란엔 우리 딸의 집 주소가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걸 보는 순간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파양 신청서. 제목부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입양자 사위의 부모. 입양인 김. 이유. 성경 및 가치관 차이로 가족 간 갈등이 지속된 그 아이. 딸과 함께 있던 그 여동생, 결국엔 파양하고 결혼하려 했던 거구나. 파양 서류를 본 제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복판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이걸 내 딸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는 또 한 번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엄마인 저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내 딸에게는 칼이겠지만 때로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서 먼저 찢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엄마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내 아이에게 이 칼을 제 손으로 건네야 한다는 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애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 같이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앉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식탁 위엔 내가 하루 종일 앞에 두고 망설였던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그걸 보더니 살짝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서방이 너 몰래 진행한 것들이야. 딸의 손이 봉투 위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그날 밤의 침묵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몰래 시세 알아보고 다녔더라. 감정가까지 받아놨고 팔 생각이었겠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 아직 제출은 안 했지만 틀림없이 준비하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깔린 한 장. 저는 그 종이를 직접 꺼내 딸 손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여동생 있잖니. 딸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걔를 파양시키려고 준비 중이었더라. 가족에서 지우고 그 다음엔 뭘 하려 했을지는 말을 안 해도 눈에 그려지더구나.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놓인 무게를 아무 말 없이 삼켜버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마디 더 꺼냈습니다. 이제 안 속아도 돼. 안 참아도 돼. 네가 착해서. 그 사람이 그 착함을 이용했을 뿐이야. 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만 진심이었구나.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온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손녀는 평소보다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딸은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제 옆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조명이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아파트 외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주 오래도록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애는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누웠고 저는 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 엄마 품에서 토라졌던 어린 딸 같아 괜히 마음이 저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이불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조용히 뻗어 그 아이의 등을 아주 천천히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조용히 돌아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의 눈가엔 말라버린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정이한텐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참은 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엄마니까 알지. 그날 밤 우리는 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보다 조용한 온기가 더 많은 걸 위로해 주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둘은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딸은 평소처럼 손녀 도시락을 싸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나눴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그 애는 웃으려 했었고 저는 웃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회사 점심시간에 그냥 창밖을 멍하니 보는데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땐 그 사람 눈빛이 따뜻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날 이용할 수 있겠다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 딸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얼굴 마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이 나오길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키고 싶은 게 생겼거든. 나 자신이든 우리 딸이든. 내가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랐고 시댁으로 가는 길 내내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엔 사위가 작성한 각종 거래 조회서와 파양 신청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댁 현관 앞에 섰을 때 딸의 숨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정말 몰랐던 건지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확인부터 해야 해.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너지지 마.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야. 딸은 한번 숨을 고르고 배를 눌렀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우리를 맞았고 사위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뒤편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인사 겸 왔어요.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고 차를 받아들던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연지는 안 보이네요?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장 갔어. 이번 주는 아예 자리를 비웠지. 아유, 바쁜 얘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출장이요? 희한하네요. 저희 집에 연지가 이번 주 내내 와 있었는데요. 사위가 물을 마시던 컵을 그 순간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이 막힌 듯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아휴, 요즘 애가 말을 안 해서 어디 갔는지도 제대로 안 말하고 다녀. 딸은 태연한 듯 잔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연지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죠? 시어머니는 한번 웃더니 응, 뭐 어릴 때 입양했지만 그냥 우리 딸처럼 키웠지. 어쩐지 진짜 남매보다 더 남매 같더라니까요. 이번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뭐. 친남매보다 더 남매처럼 지냈지. 하지만 사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었구나. 거실 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끝을 흐리고 있었고 사위는 물잔을 들고 입만 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딸이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시어머니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이거요, 저희 집 매매 감정서입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남편이 몰래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작성 중인 이혼 서류예요. 이미 법률사무소에 의뢰돼 있었고 다음 주쯤 접수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사위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정리해 두려고 한 거고. 딸은 사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안에 가장 아래 서류 파양 신청서 복사본을 딱 소리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 여동생의 파양 서류예요.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결국엔 가족에서 지우고 제 명의로 된 집 팔고 둘이 혼인신고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랐어. 그 애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은. 딸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언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 저희 집에 들락날락하는 거 다 아셨으면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딸은 조용히 눈앞의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그냥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 한 점 따뜻함도 없는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몰랐다고 하시지만 그 아이가 저희 딸 집에 와 있었던 거 분명 알고 계셨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게 저희한텐 다 아신 거랑 똑같이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깰 필요는 없지 않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죠. 가정은 이미 그쪽 아들이 깼습니다.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우리 딸이었을 뿐이에요. 다시 정적이 흐르고 딸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거예요. 위자료 문제도 감정적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 집과 어떤 관계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딸은 봉투를 품에 안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딸보다 반 박자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무너지는 일 없게 이제 내가 지킬 겁니다. 그 순간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깊이 숙였고 시어머니는 식탁 끝자락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딸은 눈앞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위의 운동화, 와이셔츠, 면도기, 시계, 휴대폰, 충전기. 하나씩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엔 너무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말없이 박스를 꺼내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딸은 사진 액자 속의 가족 사진을 꺼내 조용히 액자에서 사진만 뺐습니다. 그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자신을 아주 오래 바라보더니 그냥 구기지도 않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딸은 침대 매트리스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로 주문한 매트리스가 오기 전까지 거실에 이불을 펴고 딸과 나란히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이 집은 이제 너랑 그리고 우리 손녀를 위한 집이니까. 딸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이 집에서 다시는 울지 않도록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로펌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이 이유 없이 무거웠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고 탁자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문서 뭉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끝이 떨리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 그 표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문서 한 장을 천천히 읽고 그 아래에 검은 펜을 들고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다시 단단히 눌러 썼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조용히 증명이라도 하듯 변호사는 준비해온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는 간통입니다. 입양 파양 서류까지는 사례가 드물긴 한데 충분히 전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딸은 종이를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더는 우리 딸 인생에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아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미련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내 딸을 짓누르던 어떤 슬픔의 체념 같은 것이 그제서야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류 정리되면 이번 주 안으로 접수 들어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딸은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상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딸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맙다는 듯이. 이혼 서류가 접수된 다음 주 사위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너머 그 사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편의점 봉투에 주스와 아이 간식을 담아 문 앞에 두고 갔더군요. 딸은 아무 말 없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진심 아니에요. 내 집도 아이도 다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론 참 헷갈립니다. 울먹이며 찾아온 그 얼굴이 진짜 후회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놓쳐버릴 것 같은 무언가 때문에 나온 건지. 그래서 저는 문 앞에 서 있었던 사위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후회고 어디부터가 계산일까? 며칠 후 사위는 조정 신청을 넣었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법원에서라도 얼굴 한번 보자. 잘 마무리하자. 딸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멈췄지만 다시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조정 나오면 그냥 변호사랑 같이 가요. 이제 이 사람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그 자리에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거실 창밖을 보던 딸이 고개를 돌리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정말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침 6시 부엌에선 딸이 토스트를 굽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녀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딸에게로 달려가 애교를 부립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날 밤 딸은 한참을 침묵 속에 누워 있다가 아주 작게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릎 아래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지만 그냥 조용히 응, 잘 버텼다 우리 딸.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딸 아이는 다시 출근을 준비합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평소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그 얼굴은 여전히 예쁜 내 딸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커튼을 살짝 걷고 창밖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늘이 맑았습니다. 딸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퇴근하고 들어오면 우리 집에 꽃 하나만 사놓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을 문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울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이 아이에게 조금씩 시작되고 있구나. 아주 오래전 이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이 생각납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얼굴, 온몸으로 저만 믿고 매달리던 아기였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단 하나의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울리지 않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약속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며 수없이 울었고 사랑 앞에서도 혼자 견뎌야 했고 저는 그걸 알고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눈물 없는 하루를 살아낼 준비를 시작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 아이가 말없이 웃는 모습, 출근길에 나서는 어깨, 손녀의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뒷모습. 그 모든 게 저에겐 가장 벅찬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가 울지 않는 세상에서 조금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등이 되어주려 합니다. 내 딸이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